이것의 최종적인 승부는 결국 금융 패권에서 난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쓸 거라고 봅니다. 달러 패권이 네. 이번이 세 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세상의 달러 패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재구축하려는 저는 트럼프나 미국의 원대한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오늘은 미중 화폐 전쟁의 저자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님 조경혁 박사님을 모시고 또다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죠. 네네네. 네, 지난번에 아주 좋은 진행을 해주셔서 네. 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웠고요. 별 말씀을. 저는 중국이 이런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예. 우리 모르게 예. 이렇게 수많은 짓을 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네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예. 투자 쪽에 있다 보니까 예. 투자돼서 나오는 현실적인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 네. 이면에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달러와 패권주의를 쫓아하는 위안화의 패권주의의 모습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 위안화의 국제화 전략 지난 시간에 예. 페트로 달러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예.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위안화 전략의 일부를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중국이 이렇게 촘촘하게, 정교하게, 치밀하게. 치밀하게 네. 또 꾸준히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위안화 금융 패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제 조금 지난번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핵심은 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으로 네. 그 전에 파운드 세상에서 영국의 파운드. 달러 세상으로 넘어오는 그걸 전 세계에서 공인받았잖아요. 공인받았죠. 그게 브리튼 우주 체제잖아요. 네. 그리고 닉슨 쇼크로 위기가 있었는데 네. 페트로 달러로 그걸 극복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네. 적어도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네. 또 2010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저점이 있었죠.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중국이 네. 그 사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해온 중국 입장에서 이게 과연 서방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금융이나 서방이 얘기하고 있는 개방 요구 또는 시장 여러 가지 그 로드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외환시장, 자본시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금융정책 제도를 서방 쪽에서 하는 대로 갔을 때 과연 그게 안정적인가? 그리고 또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2008년 리먼 브러스 파산, 그리고 2011년에 유럽의 보험회사들도 위험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와,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중국은 사실은 중국 모델 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또 우리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방의 요구, 특히 미국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지만 다 들어줬어요. 상당 부분 들어줬지만 어쨌든 자기 로드맵대로 쭉 가왔잖아요.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 자본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자기들의 로드맵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있었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는 우리식으로 하겠다. 또 중국식으로 하겠다. 중국 모델을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모델을 내오고 금융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위안화 극제화 또는 위안화 금융 패권의 야망 또는 금융의 중국몽 이거를 펼치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지구전 중국이 벌써 소위 그 대장령 때도 했었던 것처럼 국공 내정 때도 국민당과에서 결국 지구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했던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30년 긴 기간의 미국과의 어떤 금융 대결로 패권 대결을 보는 것 같고요. 이 패권 대결은 지금 현재 관세 전쟁 한참 벌어지고 있고 기술 규제, 자본 투자 제한, 히토류 규제, 히토류 규제, 수많은 지금 미중 간의 사실상 다양한 전쟁판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의 최종적인 승부는
결국 금융 패권에서 난다. 이러기 때문에 중국도 위안화 금융 패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으로 끊임없이 밀고 갈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항해서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도 보였지만 특히 금융 패권에 관해서는 지금 앞으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쓸 겁니다. 제가 이게 좀 길어집니다만은 네. 일기 때는 환율 지역국 지정을 했고요. 관세 부과만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저는 2기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강력한 무기가 뭐가 될까요? 저는 중국이 해왔던 위안화 중심 국제 금융 체제, 네. 결제 시스템 네. 또는 아까 얘기했던 AIIB에 우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많은 서방 선진국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때 미국이 만류했거든요. 유럽 국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지 마라 그랬죠.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1대1로 AIIB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다만 네. 탈퇴국 그래서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네. 먹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중국도 나름대로 대응 카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 중국도- 나라도 그게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룰라한테 50% 관세 부과했잖아요. 네. 황제 뭐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것이 룰라가 바로 맞대응해서 맞받았잖아요. 네. 마받아졌죠. 그런 상황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전략은 뭡니까? 마가죠. 마가. 네, 마가고요. 네. 닝이 한 명씩 불러다가 싸움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길 사람 있습니까? 관세 때리고 협상하고 관세 네. 때리고 협상하고 그런 걸 반복하고 있죠. 미국은 뭐 헤비급 중에 헤비급이잖아요. 네. 슈퍼 헤비급이잖아요. 네. 벤탄급 뭐 이렇게 플라이급 불러다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링에서. 네. 그 게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자주의를 다 버리고 다 양자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관세도 상호관세라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겠느냐. 먹히겠죠. 뭐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은 금융에 관해서 소위 결과적으로 최종 승부는 금융 패권에서 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을 중국을 상대로 한 금융의 어떤 견제 또는 중국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어떤 금융의 위안화의 패권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규제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대기실에서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예. 또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100년의 마라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100년의 마라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100년의 마라톤이 결국은 중국이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예. 40년, 50년, 예. 100년 후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다라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 100년의 마라톤, 롱게임, 네. 또 여러 가지 중국에 관한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책들이 다 미국에서 나온 중국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이미 네.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네. 시간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3, 40년 사이에 전 세계 경제, 금융이나 외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중국의 WTO. WTO 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WTO 가입이죠. 예. 그 전부터 이미 중국은 미국의 시장 경제 질서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고 이미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굳히고 있었다. 그게 그런 책들입니다. 그게 지금 다 트럼프 1기, 2기에는 다 먹혀들고 있고요. 그게 미국의 어떤 여론을 움직이고 있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할 것 없이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공감대 형성됐고 그게 트럼프의 당선에다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극우주의, 미국 지상주의로 가게 된 계기가 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상대로 중국 때리기, 배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금 트럼프는 그 카드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2, 3년 후에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1, 2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의 사실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 입지나 네. 또는 공화당의 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정치 지형이나 네.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먹히지 않는다면 뭐 제2의 일론 머스크, 제3의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미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좀 더 세게 때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지 않습니까? 예. 스테이블 코인. 그렇습니다. 예, 꺼내들면서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면밀히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 속셈들이 숨겨져 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속셈은 또다시 달러 패권주의를 강화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당연합니다. 네. 저는 뭐 100% 예. 우리 최 이사님 말씀 맞다고. 예, 그러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좀 박사님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충분히 다 아실 거고요. 네.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설명도 하고 다 많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그 미국 국채 수요를 이제 늘릴 거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지만 저는 네. 그건 부수적이라고 봅니다. 아, 부수적인가요? 네. 오, 그걸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저는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형성된 달러 패권이 네. 이번이 세 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아, 세 번째 위기. 네. 첫 번째는 닉슨 쇼크고요. 네. 그럼 페트로 달러로 해결을 극복했죠. 했고요. 네. 두 번째 위기는 미국이 촉발한 서브프라임 위기입니다. 2008년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죠. 네. 그건 뭘로 극복했다고 보시죠? 그때는 뭐 달러를 무한정 풀었죠. 그렇습니다. 네. 무한정 풀었고요. 네. 플러스 당시에 G7 국가들하고 국가 간 통화 수합을 했습니다. 아, 통화 수업 저도 기억나요. 서방 중심의 네. 사실 금융 동맹을 한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또 극복했어요. 그거는 그 후에 무제한 통화 수합으로 바뀌어서 현재도 유효합니다. 예, 그게 지금 아무리 그래서 지금 저는 예를 들면 유유를 상대로 트럼프가 수많은 압박을 하잖아요. 네. 나토하고 관련해서 압박을 해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EU가 중국으로 가겠어요? 안 가죠. 러시아 편 들겠어요? 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되죠.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지. 네. 그리고 트럼프와 EU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마찰을 너무 확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세 번째 맞은 위기, 지금 위기는 사실은 달러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첫째는 암호화폐가 등장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등장 이후에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유도 예. 이런 달러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예. 2008년 네. 뭐 너무나 다 아시잖아요. 예. 비트코인 백서. 네. 거기서 시작한 게 뭡니까? 기존의 기득권, 전통 금융권, 중앙 집권, 예. 중앙 정부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에 마음대로 반한, 하는 예, 것을 피해서 그냥 P2P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첫째가 있고요. 암호화폐 생태계의 급속한 확산.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부분이 종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강적을 만났잖아요. 디지털 위안화. 그렇습니다. 대놓고 위안화 패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강적을 만났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CBDC는 금지했잖아요. 금지했죠. 디지털 위안화 민간 그 스테이블 코인만 오케이 했죠. 예. 예. CBDC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죠.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중앙정부가 볼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 문제 때문에 했지만 어쨌든 이유는 내막을 살펴놓고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소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달러 패권을 이미 구축해 둔 겁니다. 구축해뒀죠. 예. 예. 왜? 달러를 바꿔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이걸 끄집어내서 실물 시장에까지, 실물 경제에까지 활용하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결국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전통 금융권은 우리가 달러 세상에 살고 있고 달러 패권 체제에 있잖아요. 네. 이게 급속하게 디지털 화폐 세상, 디지털 금융 세상으로 전환되잖아요. 네.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의 달러 패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재구축하려는 저는 트럼프나 미국의 원대한 계획이다. 아, 저는 그냥 국채 너무 많이 찍어야 돼. 이거 소화해줘. 네.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쪽으로 아닙니다. 생각을 그것도 했었는데.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예.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에 네. 이런 큰 틀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법을 만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네. 뭐 상하원에서 조금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네. 결국 법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 저렇게 뭐 신속하게 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례적인 거죠.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면에는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예.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하겠다. 예.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예. 달러 패권주의를 스테이블 코인 달러 패권주의를 예. 구축하겠다. 예.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언젠간 답이 나오니까요. 박사님 너무 조바심 안 가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 알겠어. 예. 그러면 이거 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금융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네. 아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브릭스의 공동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100% 관세 부과했다 엄포를 놨고요. 또 브릭스가 앞으로 어떤 그 미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추가로 또 브릭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우호적인 행동을 보이는 나라들한테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저는 앞으로 지금 브릭스 플러스가요. 브릭스가 플러스. 5개에서 10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5개 나라는 누군가요? 5개 나라가 제가 알기로 이란, 이집트, 뭐 인도네시아도 가입을 했죠. 네. 5개는 다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됐고 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는 지금 대기 상태고요. 네네네. 벌써 현재 30개 나라가 가입 신청을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어떤 분들은 G7과 브릭스를 양대 진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인구 측면에서 보면은 양대 진영이라고 상대가 안 해도 되죠. 예, 브릭스 훨씬 오히려 많죠. 브릭스가 많아요. 네. 예. 경제적으로는 GDP 기준으로는 지금 여전히 뭐 당연히 G7이든 많죠. 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이쪽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성장성도 훨씬 더 높아요. 예. 사실 어쨌든 뭐 유럽과 일본은 네.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좀 쇠퇴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인도나 뭐 브라질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우여곡절 겪을지 모르지만은 브릭스의 선전세 거기다가 지금 가입국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네.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쪽이 글로벌 사우스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브릭스가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그 서방의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G7 회의가 하면은 우리가 되게 뉴스로 많이 봤잖아요. 만약 G7 회의 뭐 우리가 초청받았어. 예. 이것만 해도 큰 뉴스가 되죠. 큰 뉴스가 되죠. 그렇죠? 예. 브릭스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 네. 우리 집에서 케이블 TV 보잖아요. 예, 케이블 TV. 그러면 벌써 NHK 무슨 뭐 CNN, CNN, 블룸버그 뭐 다 나오죠. 뭐 다 나오죠. 프랑스 방송까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CGTN이라고 CGTN 중국. CCTV가 운영하는 예. 해외 방송이었습니다. 예. 거기는 지난번 그 브릭스 회의 있잖아요. 정상회의가 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때 시작할 때마다 브릭스 특집을 하더라고요. 야. 시작할 때마다 뉴스 시간대마다 브릭스 특집 기사를 먼저 화면이 다 나오고 뉴스 다 나온 다음에 다른 기사로 가더라고요. 네. 예, 그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브릭스가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브릭스와 G7과의 관계가 큰 어떤 양대 축이 될 가능성도 꽤 높다. 좀 지켜봐야 대목이다. 예, 물론 브릭스의 한계는 많습니다. 왜? 각 나라마다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안전자산은 달러예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한테 너 자국 통화 갖고 싶니? 달러 갖고 싶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분들도 달러와 갖고 싶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법과 제도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 파워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브릭스가 갖고 있는 한계는 명백하죠. 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큰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집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결집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중국이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특히 얘기하면 반서방 어떤 진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그걸 계속 방해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가 지금 브릭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네. 미국은 아마 어떤 식으로 해서 막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사우디를 먼저 갔다. 좀 이렇게 네. 좀 억측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얘기 너무 많이 아유,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국은 뭐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달러 중심. 예. 이 달러 중심에서 다극.
예. 복수 통화를 블록하는 예. 그런 다극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달러 패권주의는 어느 정도 약해질 거고 예. 다른 통화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예. 다극 체제로 바뀔 텐데 예. 그러면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보거나 어떤 지역이 피해를 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우리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이죠. 예, 예.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아무리 위안화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네. 뭐 기준에 따라서 어디에는 3%, 기껏해야 5, 6%, 7,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네. 아주 어떻게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사실 거창한 이름으로 네. 달러와 위안화를 이렇게 맞대응을 해봤지만 네. 상당히 장기간에 걸릴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100년의 마라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구전이라 표현하고 네. 이랬지만은 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네. 달러가 난공불락일 수는 없다. 네. 그만큼 지금 달러의 패권에 대해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의구심도 많이 갖고 의구심 있어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네. 지금 달러보다는 금을도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로 금을 많이 매입했고, 습득하고 금을 매입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달러를 자꾸 무기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그냥 달러를 소위 미국과 약간 적대적이거나 미국과 이제 좀 이렇게 가깝지 않은 나라들은 달러 대신 다른 나라 통화를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돼 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써보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네. 한번 이제는 써봐야 될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달러의 패권이 약해졌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경제가 흘러갈지 예. 또는 또 어떤 업종,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지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한번 예.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볼 시기가 된 것 같다. 네, 그런 되게 생각이- 어려운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면 어떻게 될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네, 사실 톱이 확실하게 네. 단극 체제 센 사람이 하나 있을 때 조직도 그렇고요. 국제 질서도 편안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유일 슈퍼파워가 있다니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미국하고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지금 여기저기 불쑥부터 막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 사람이랑 잘 지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막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여러 가지. 예. 우리도 당장에 지금 미중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국내적으로도 잘해야죠. 그렇죠. 여러 네. 가지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네. 벌써 내부의 어떤 우리가 뭐 여러 시기를 봤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저는 통화의 다극화, 네. 다양한 통화 체제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왜냐하면 네.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 네. 미국의 경제력이 소위 그 넘어올 때 거의 영국보다 훨씬 앞선 지가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네. 이미 경제력이 앞서도 파운드가 계속 가장 중요한 통화로 기초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덩어리가 네.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60, 70%가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통계는 뭐 다양합니다만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금본이 되잖아요. 근본이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그 금을 기반으로 금환 본위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어쨌든 그래봐야 중국이 미국의 60%에서 70% 사이의 경제력이잖아요. 그렇죠. 한 배 반, 두 배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시기가 언젠가는 오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된 후에야 소위 위안화 패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적어도 양강 체제, 양극 체제 또는 뭐 인도도 스스로는 G3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예. 뭐 미래에서에서 인도 예, 저희 관련 인도 좋게- 비즈니스 되게 네, 많잖아요. 인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G3라고 얘기하고요. 네. 뭐 양쪽을 아주 절묘하게 하면서 지금도 뭐 러시아 원유 갖다가 지금 비즈니스 잘 먹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듯이 또 인도가 가진 그런 거 또 길게 봤을 때 인도도 위안화 패권 체제를 가동하는 것처럼 네. 인도도 루피 경제권을 주변 나라들하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를 중심으로 한 국경 간 결제망도 인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양극 체제가 될 거냐, 다극 체제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달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화폐 세상에서 달러가 더 강해져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해 보시면 네. 닉슨 쇼크로 네. 금덩어리를 안 바꿔줬잖아요, 달러가. 안 바꿔졌죠. 그렇지만 그 후에 금의 족쇄에서 벗어난 달러가 오히려 더 전 세계를 더 장악했잖아요. 더 강력한 화폐가 됐습니다. 그렇죠. 더 널리 퍼졌고요. 물론 OA 달러와 유로 달러라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금융사에서 보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뭘 가져올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EU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아까 했던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브릭스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네. 지켜봐야죠. 저는 그 변수를 이제 생각하는 것만 해도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여태까지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쇠뇌를 당했거든요. 아, 달러는 안전자산, 예. 자녀 계좌에도 달러를 넣어라. 우리 예. 자산의 포트폴리오 일부는 달러여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ETF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ETF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좀 걷어야 되겠다. 또는 예. 다양하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장 투자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또는 박사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투자에서 조금 뭐 문양입니다만은 네. 조금이라도 네. 아이디어를 얻으셨다 그러면 네. 생각을 좀 하실 기회가 됐다 그러면 네. 저로서는 대단히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이런 박사님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님, 알리바바 살까요? 그래서 박사님, BYD 살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질문은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질문인 것 아이, 같아요. 별 말씀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 이제 달러라는 큰 패권에서 이 예. 패권이 다양해지느냐, 아니면 위안화가 치고 들어오느냐, 예. 그리고 또 위안화가 치고 들어오려면 또 중국 경제가 그만큼 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 질문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책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어쨌든 달러의 위안화를 이렇게 맞부딪히고 중국과 미국을 거의 이제 대등한 관계로 놓고 이렇게 어쨌든 했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위안화 패권이나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위안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책의 많은 부분을 다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서방 언론이든 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이 소위 일본식의 네. 피크 차이나가 옛날에 그 일본이 잃어버린 몇십 년 막 이렇게 잃어버린 있었잖아요. 20년, 예, 이런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부실, 지방정부 부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인구도 줄고 있고요. 맞아요. 청년 실업률도 높고 이런 그 어떤 그 안 좋은 쪽을 또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피크 차이나 아니냐. 네. 또 중국이 또 대개 그 시진핑 3기 들어서 권위주체제가 강화됐고요. 네. 그 전에는 정책의 일관성, 네. 지속성이 대단히 강점이었지만 네. 또 자원을 한쪽에 몰아주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걸로 해서 지금 AI나 네. 또는 뭐 바트라고 하는 네. 중국의 그 여러 가지 기술 기업들이 다 등장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단히 성과를 거뒀지만 네. 지금 시진핑 3기 들어서는 또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되면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시각 또 소프트 파워는 역시 지금 되게 중국이 낮잖아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뭐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나 우리하고 비교해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명백하니까요. 네. 인권 문제라든가 뭐 네. 다양한 격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중 화폐 전쟁 저자 그 조경혁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그전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특히 달러와 패권, 위안화 패권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달러와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는 네네. 달러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큰 가르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